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 네, 영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오늘은 문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법이 스피킹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험 위주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문법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죠. 문법에 의존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어떤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도 문법을 통해서 배우죠. 자,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고 문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법이 스피킹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법의 효용에 관한 것인데 문법을 문장을 잘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건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배운 문법 내용들은 결국은 정보를 정확하게 결합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첨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문법하면 생각나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 리스트들을 우리가 각 문법, 예를 들면 수동태, 뭐 현재 완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활용할 내용, 내가 쓸 문장들을 파지티브하게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꿔보자. 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문법이 스피킹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글을 쓰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그 표현을 뱉어내는 과정을 스피킹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단어가 있거나 표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고 그 단어들, 표현들을 문법에 의해서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한 단어나 표현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에도 문법을 통해서 연결하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단위, 의미 단위를 연결하는데도 문법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문장을 올바르게 만드는데도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많았다 이런 뜻이죠. 제가 네 덩어리로 끊어 놓아 봤는데요. 그 한 덩어리 안에서 단어들을 배치하는 방법에도 문법이 작동을 하고요. 또 그 덩어리들을 연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students를 who가 꾸며준다든지 주어가 나왔으면 이제 비동사 was가 나오고 서술어 부분이 시작된다든지 그리고 뭐뭐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than을 활용한다든지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 중심 개념들이 있고 그 중심 개념들이 이렇게 쭉 잘 유연하게 연결되게 하려면 정확한 문법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너무 문법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스피킹에 대해서 문법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피킹이 느려지는 거죠. 거기 보면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if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여기 쓰였죠. 그래서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would 다음에 have pp가 나왔고 그 다음에 if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가정법을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 복잡한 그런 사항들만 머릿속에 떠오르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인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if절 안에 시제를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정신을 빼앗기거나 거기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은 if you didn't help me 라고 하거나 if you hadn't helped me 라고 하거나 어느 쪽으로 말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if절 이하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예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들도 많은데
스피킹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문법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너무 중시하면 말을 부드럽게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꾸 말이 느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백트래킹의 유혹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내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원어민은 이미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의 키워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미를 캐치하려고 하지 내 문법 실력에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예로 들었던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죠. the number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지만 서술어 부분을 시작할 때는 were가 아니라 was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the number was larger, 이게 그 문장의 뼈대기 때문에 복수형 were가 아니라 단수형 was를 써야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students라는 단어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았다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were를 쓰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죠. 물론 그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원어민은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문법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백트래킹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려 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연습이 될지 모르지만 듣는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원어민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다음에 할 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령 문장이 좀 틀리더라도 혹은 좀 느리더라도 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너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내가 얘기할 다음 문장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작 상대방의 메시지를 놓치고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문법에 경도되어 있으면 자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내가 다음에 할 말을 머릿속으로 영작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문법에 너무 집중을 하면 실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한창 스피킹 연습을 막 진행해 나가고 있는 국내파가 문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지른 실수를 몇 번 더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수백 번 반복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익숙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문법은 정확히 지켜야죠. 궁극적으로 정확히 지켜야 하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내가 지금 저지르는 실수는 반복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정을 해 나가는 과정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가 단수인데 복수동사를 쓰는 그런 실수를 바로잡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실수를 바로잡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 익숙함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피킹에 방해가 되기 쉬운 그런 문법 사항들을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 제가 뭐 관찰한 바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8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뭔가 의문문을 만들면서 문법적인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말은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뒤에 서술어의 어미만 바꾸면 되죠. 뭐뭐 합니까? 혹은 뭐뭐 했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문사라는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 this is a book, is this a book?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변환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때 wouldn't it be difficult? it would be difficult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뭐뭐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바꾼 거죠. 이런 경우에 wouldn't it be difficult라는 부분을 여러 번 내가 말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스피킹이 느려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문문도 마치 어떤 패턴처럼 묶어서 그냥 기억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하려면 wouldn't it be difficult로 문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패턴처럼 암기를 해두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그런 수고 없이 빨리빨리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얘도 의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는데 보통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가 앞으로 가거나 도치가 되거나 하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what하고 made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무엇이 네 마음을 바꿨니?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바꿨니? 라고 얘기할 때 의문사를 그대로 주어로 잡고 그 뒤에 바로 동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눈여겨보고 하나의 패턴처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것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어떤 문장의 절로 활용이 되면 다시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몇 개 좀 생각을 해서 올바른 문장을, 올바른 표현을 입에 붙여 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일치하고 조동사의 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우리말보다 시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를 좀 따져야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다른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과거에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미래는 will을 쓰면 안 되고 woul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thought I would be a different kind of husban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다 세모표를 해놨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그 대절 안의 시제도 과거이거나 그 이전이어야 한다는 이 룰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문장을 이렇게 척척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I thought I would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지만 일단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는 이와 같은 실수는 좀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원어민이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피킹에서는 그런 거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온 어떤 일이 무산되었을 때 실망을 한 시점보다 그 일을 준비해온 시점이 더 과거이기 때문에 I had been planning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게 맞죠. 자, 그치만 내가 이렇게 스피킹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문장의 시간의 선후 관계를 따지느니 그래서 스피킹이 느려지느니 차라리 I was disappointed because I was planning for it for over a year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발생한 선후 관계에 너무 민감해지다 보면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생각하느라고 말이 굉장히 느려지기가 쉽죠. 자, 그 점을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장이 또 나왔는데 number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형 was가 동사 자리에 와야 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종하기로 한 상품의 리스트가 파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 상품을 단종하기로 했지만 첨부한 것은 리스트 하나이기 때문에 The list of products we decide to discontinue ar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s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런 케이스는 주어가 길어질 때, 주어 부분이 길어졌을 때 주어 부분에서 말한 내용이 복수이어야 하는가 단수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정확한 동사를 배치하려고 하면은 스피킹 초급자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거기 민감해지지 말고 특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트래킹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쭉 전달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설령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메시지가 틀리지 않는 한 백트래킹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게 부사의 위치인데요. 빈도부사는 비동사의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의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아마 이런 내용 문법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re's always a better way 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He arrives always 라고 하기보다는 He always arrives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법적으로는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 나갈 때 의미 단위를 생각해 나가면서 말을 뱉을 때는 결국은 내가 부사를 넣고 싶은 위치에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e arrives always
20 minutes earlier than he should 이렇게 얘기해도 원어민이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엔 세모표가 쳐져 있는데요. 아마도라는 뜻을 지닌 probably를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라는 말을 우리가 문장 처음에 붙이는 경우가 한국어에서 문장 처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robably로 문장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원어민이 들으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부사의 위치를 너무 생각하면 스피킹이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위치도 내가 그 의미를 첨가하고 싶은 부분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뭐 수동태의 전치사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마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면 전치사 by를 써야 하는데 동사에 따라서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e covered with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배우셨을 텐데 어떤 문장이 수동형인지 능동형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올 때 그 과거분사는 사실상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I'm sure 다음에는 전치사 of가 오죠, 되게. 그렇게 쓰듯이 be covered 다음에는 뭐뭐로 덮여 있는 거니까 with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표현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마다 내가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은 화학적 변화일 때는 from을 쓰고 물리적 변화일 때는 of를 쓰고 뭐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도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원어민들도 자기가 편한 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this is made of salt라고 하든 this is made from salt라고 하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원어민이 분별하는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세 번째 문장처럼 우리가 집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home 앞에 전치사 at이 붙는다. 그래서 can I work at home today? 이렇게 집에서 일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집에서 어떤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러면서 일한다고 할 때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Can I work from home today? 자, 그래서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인가는 결국은 원어민들만 분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에 너무 예민해지면 역시 메시지를 정확히 빨리 전달하는 능력이 저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점도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만큼 또 헷갈리게 만드는 관사인데요. 거기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police는 경찰관, 개별적인 경찰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police라는 말은 없고요. police라고 하면 혹은 the police라고 하면 경찰이라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경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police says 이런 식으로 단수로 police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information은 하나의 정보를 가리킬 때 an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piece of information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some information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police라든지 information처럼 관사를 잘못 붙이면 들을 때 많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기억을 해 나가고 또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관사가 붙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덜 자연스러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원어민밖에 분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가 스피킹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100% 정확히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정법하고 if절이 나왔는데 이 가정법이라는 게 아마 학창 시절에 배운 문법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if절 안에 시제에 너무 민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나 뭐 could나 should 이런 것이 주는 정중함의 뉘앙스라든지 혹은 가정의 뉘앙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if절 안에는 사실 과거형이 오든 뭐 현재형이 오든 과거 완료형이 오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Please don't make me angry. You wouldn't like me when I'm ang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블 캐릭터 헐크 있죠? 그 헐크가 원래 그 옛날에 70년대에
미국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 제목으로 방송이 됐었는데 그 헐크의 주인공이 화가 나면은 헐크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제발 내가 화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항상 부탁하는 얘기를 하죠. 그 대사를, 그 미드의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화가 나면 아마도 당신은 나를 싫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싫어할 거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You won't like me라고 하지 않고 You wouldn't like me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wouldn't 이 부분은 가정법을 나타내는 거지만 if절을 쓰지 않고 when I'm angry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정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주는 어떤 뉘앙스이지 if절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절에 뭐가 오고 if절 안에 뭐가 와야 된다는 그런 복잡한 룰을 다 생각하느라고 스피킹을 망치지 마시고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아마도 그런다면 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if절 안은 좀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이메일 같은 거 쓰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문이죠. 거기 보면 if가 없고요. 그냥 should you have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용어로 따진다면 가정법 미래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if you should have questions를 줄여서 should you have questio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법 미래라는 문법용어 상관없이 좀 정중하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문장 자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쓸 것 같은 문장을 너무 문법에 연연하지 않고 기억해두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가정법을 잘 이용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도 굉장히 복잡하죠. 뭐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고 관계대명사 what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쭉 말하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토픽은 주식시장의 최근 동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hich가 문장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쓸모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편한 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예, 작년에 있었던 선거는 집권 여당에게는 악몽이었다. 그런 문장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election을 that was held last year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수식해주는 문형도 좋지만 더 간단히 그냥 last year's elec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적재적소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면 써야겠지만 관계대명사 없이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는 하나의 요령인데요. 문장 중간에 넣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지 말고 내가 마무리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문장의 끝부분에 관계절을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직업이다라고 할 때 This is a kind of job 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문장 끝에 나온 그 job을 다시 I've been looking for 이렇게 관계절을 이용해서 수식을 한다든지 You can come anytime 언제 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언제가 어떤 언제냐 당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때이다 이렇게 또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shipment, 배송이나 배송될 물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What happened to the shipment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shipment가 무엇인지 문장 끝부분에 관계절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쓸 때 관계대명사 필요하다면 문장 중간에 넣어서 문장을 마무리하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던져주고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 맨 끝에 붙여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피킹에 방해가 되기 쉬운 문법 사항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죠. 우리에게는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은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생긴다.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주목을 하신다면 그 과정이 좀 더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좀 지루하시더라도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문법 때문에 스피킹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각자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법의 효용 그리고 어떻게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